그때 이제 정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왜 만들었냐 하면 사실은 이제 모이자. 이제 국민 후보 노무현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규칙을 원칙을 바로 세우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대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모이냐 그래서 아니 우리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선대위에서 좀 올리나요? 당 선대위 말고 국민 선대위 같은 걸 만들어 주고 그러면 당원 아닌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국민 선대위를 맡아서 하자. 그렇게 했더니 싫대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이야기하던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모일 건데 그랬더니 당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모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을 만들지 뭐. 그래서 만든 게 개혁국민정당이라는 정당입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창당 발기문을 올리고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온라인으로 당비를 받고 온라인으로 당대표를 뽑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모인 숫자가 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매월 10,000원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이 10,000명이 좀 넘었고요. 미니 정당입니다. 국회의원도 한 명 없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했던 10년 내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2002년도에는 노무현 후보를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내가 열심히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건 2002년도에 했던 과제고요. 그 다음에는 정당을 바로 세워야 된다. 정당을.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고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정당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럼 정당을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 옛날 김대중 대통령식으로 모든 권위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당 총재가 위로부터 하는 혁신, 이걸로는 혁신이 안 된다. 우리 정치, 우리 정당의 구조를 보면 직업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또는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돈을 구해와서 정당을 운영을 하고 조직을 굴리고 자기가 돈을 구해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자기가 돈을 구해와서 월급을 주고 자기가 돈을 구해와서 그 돈을 풀어서 당원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정당이란 말이죠. 이런 구조를 정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때로는 국민 여론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당들이 막 간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끼리 협잡을 하면 온갖 반칙이 난무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건전한 민주주의 정치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당이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가운데 정치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당원을 조직 동원해서 하향식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모든 부패가 싹트고 모든 불합리가 생기는 거다.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정치 자금에 관한 선거 자금에 대한 추문,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생기는 거냐? 정당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을 돌리지 않으면 정당의 당원들이 선거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조직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돈을 구해와야 돼요. 후보가. 그러니까 너나 없이 대기업 재벌들한테 돈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한테라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치부패의 원흉이 뭐냐? 정당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치하는 분들 혹시 앞에 여기 나오게 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돈 안 쓰고 정치했냐고요. 저는 부패한 정치는 절대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정당은 절대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 고로 한국 정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고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바꾸자. 어떻게? 여기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와르르 정치로 들어와서 정당에 가입을 하고 돈을 내주고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정치인들이 부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당개혁운동을 시작한 거죠. 결국 이제 그런 시도를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죠.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이 국회의원 40명이 안 되던 신생정당이 152석을 얻었습니다. 집권당이었던 예전의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 탄핵에 주동을 했고 그 심판을 받아서 9명밖에 당선이 안 됐죠.
그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상향식 이 시민 참여형의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도 실패했습니다. 왜냐?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회의원들이 모이더니 문제가 많다. 다시 시민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쪽으로 당헌 당규를 다시 다 개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시면 없죠. 시민 참여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번에 했던 모바일 일반 시민 투표도 다 없애버렸죠. 지금은 수십 년간 그 당을 해온 아름아름으로 그 지구당 위원장, 앞으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구당 위원장, 또는 현직 국회의원들과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사람들만이 그 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 뿌리내려고 했던 10여 년의 시도는 다 후퇴해버렸고,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떠나신 직후의 민주당 수준으로 다시 지금 퇴행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죠. 새누리당은 옛날 한나라당 올라가면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으로 거슬러 가는 이 당은 사실은 60년 넘게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분들이 하는 정당이에요. 돈이 되게 많아요. 그 당은. 꼭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만이 아니라 그 당의 지방의원들도 돈이 많고요. 당원들도 돈이 많은 당원들이 많아요. 그 당은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이 오히려 더 많은 당이 새누리당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수당은 그 정도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진보적인 정당은 시민 참여를 반드시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린우리당 그렇게 실패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이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걸 보고 조용히 이 당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정치 실험은 사실 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8년도에요. 저희 17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게 2008년 5월인데요. 그 해 4월 총선에 제가 이제 대구에 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대구 왜 갔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정치를 떠나고 싶었는데 그냥 전 출마 안 할래요 이렇게 그만두기는 좀 싱겁고, 그래서 사실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고 장관도 나름대로 잘했다는 평가도 좀 받았고 좀 유명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야당, 그러니까 진보적인 컬러의 정당의 후보가 돼서는 대구에서 당선될 수 없다. 이걸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됐지만 자기 동네 국회의원은 못했잖아요. 박근혜 대표가 국회의원 나가면, 호남에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미 그렇게 여러모로 병들어 있어요. 정당은 참여가 없고, 그 다음에 부패했고, 그리고 유권자들은 지역으로 몰려서 투표하고, 그리고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직업 정치인들이고, 그들의 묵시적인 동맹에 해를 끼치거나 균열을 내거나 그 문제를 폭로하는 자는 다 거침없이 왕따시키게 돼 있습니다. 공천 탈락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는 지금 거의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살아나가는 비즈니스 또는 산업처럼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에 사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정계 은퇴 선언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또 하다가 나 국회의원도 그만하고 이제 은퇴하려고 이러면 폼이 좀 나는데,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이제 소속 당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삼 은퇴한다고 말하기가 좀 영 그래서 조용히 정치를 떠났죠. 한 2년간.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2권 씁니다. 그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과 청춘의 독서라는 2권의 책을 내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뒤에 이제 정치 정세가 많이 급변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 이게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그만하랍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 아무도 내가 주관적으로는 이미 정치를 그만뒀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순신 장군 방식의 정계 은퇴였던 거예요. 나의 정계 은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옛날부터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국민참여당이라고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 어려울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또 제가 5년간 정치할 때 늘 같이 하던 분들이라 의리를 지켜야지 이래서 제가 이제 그 당의 후보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했고,
그 김진표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일이 됐지만 하여튼 단일화 경선을 해서 0.9% 차이로 제가 이겨가지고 하여튼 또 나가서 본선에서 좀 더 졌고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저도 도지사가 못 되고 김진표 의원님도 도지사가 못 되고 민폐만 끼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 국민참여당이라는 작은 당만 가지고는 이 영호남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를 뚫고 그런 정치의 어떤 변화를 갖고 오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마지막 시도로 이제 다른 진보 정당들과 통합해서 이른바 통합진보당이라는 작년에 그 끔찍한 사태를 겪었던 그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당이 저로서는 이제 최종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의 힘으로 거대 정당들의 틈바구니를 헤치고 정치의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국민참여당으로 해봤는데 문턱에서 좌절하더라고요. 도지사 선거에서 제가 당선이 되었더라면 이 당으로도 공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됐으면 사람들이 좀 모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김해을 재보궐선거 때도 그때도 이제 1%, 2% 차이로 졌거든요. 저희가 지원한 후보가, 저희 당의 후보가. 그러니까 문턱에서 번번이 걸려서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이상 해보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비슷한 운영 원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작은 진보 정당들과 힘을 합쳐서 덩치를 좀 키워서 한번 되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 게 통합진보당이었는데요. 그 당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이미 있었는데 뭐 변변한 합의문을 쓰지 않고 통합을 했어요. 저희는 왜 그랬냐 하면 정당 정치 세력 사이에 쓰는 합의문은 문서에 아무리 자세히 기술을 하더라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정치 집단이 만든 문서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만큼만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두로 약속을 하자. 근데 이제 종북주의 논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나가자는 약속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파주의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 나가자. 그럼 어떤 원리로 하면 좋겠냐? 무조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자. 이런 약속들을 했어요. 문서로는 하나도 안 만들었지만. 어차피 약속이니까 지킬 의사가 있는 만큼만 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내부에서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게 이 당이 만약 잘못되면 정말 어려워지니까 좀 이제 갈등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당신들은 좀 어려워지는 정도냐. 나는 이 당이 잘못되면 정계 은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당마저 실패하면 더 이상 정치할 수 없으니까 이 당이 마지막이고 이제는 더 이상은 없어요. 나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사단이 나고 결국 저는 이제 정치를 그만두게 된 거죠. 저는 그 통합진보당의 실패를 보면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원래 제가 바리케이트에 뛰어들 때 생각했던 거요. 그리고 나서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진보정의당에 제가 평당원인데요. 그 당은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와서 어디 모여 있어야 되니까 일종의 피난민촌처럼 그냥 광야에 그냥 천막 몇 개 쳐놓고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제대로 건설된 정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부터 뭐 해보자 이렇게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대선 기간에 선거 자원봉사를 다니는 와중에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를 계속 해야 될까? 이 바리케이트를 떠나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기로 결심한 데는 이제 이런 판단이 작용을 했습니다. 아까 이 사진 보셨잖아요. 이 얼굴이요.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해요. 이 사진으로 보는 제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여서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할 때 많은 기자분들이 저를 보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무슨 가치 있는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언론은 1차적으로 권력 이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언제나 취재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쌈질하러 사실은 정치에 뛰어든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분고분하게 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와 관련된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부 기자들도 솔직히 여기도 기자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치만큼이나 문제가 심각한 게 정치 기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고분고분하게 했을 리가 없죠, 제가. 그러니까 늘 표적이 되어서 제가 10년 정치하는 동안 찍혔던 사진과 동영상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제가 바랐던 얼굴은 이 말 타고 노는 뒤에 여자아이 얼굴이요. 그래서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열차를 타고 가면서 사진작가가 찍은 건데요. 정말 행복해 보이잖아요. 놀이에 심취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의 입맞춤 직전 인간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형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얼굴에 나타나 있고요. 이거는 헌혈하는 사진인데요. 자기 피를 뽑아서 누구일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를 제가 제대로 했더라면 정치를 하는 동안 저의 얼굴이 이랬어야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보도된 얼굴은 이런 거예요. 등원할 때 이제 이 옷을 입고 간 사연도 그렇죠. 제가 이제 4월 24일 날 딱 10년 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여기서 가까운 경기도 고양시 덕양 갑선거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투표율 26%였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여행이. 근데 이날 선서를 해야 되는 날인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국회의원들이 참 밉더라고요. 싱글 정장으로 쫙쫙 뽑아 입고 오는데 하는 짓들은 추잡하기 짝이 없는 짓들도 많이 하고 그 권위주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일 좀 합시다. 이렇게 폰만 잡지 말고 이제 그런 뜻으로 아침에 동네 백화점에 가가지고 26만 원어치를 사 입었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국회의장실 가서 인사도 드리고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누구도 와서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그때 평국회의원 시절인데 저를 보시더니 멋져 하시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죠. 괜찮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제 결국 선서를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런 심리 상태, 그러니까 뭔가 좀 실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치 풍토나 문화, 관행 이런 데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정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의 제기의 방식으로 옷을 저렇게 입고 갔던 거예요. 잘한 일은 아니죠. 여기 있는 저를 손가락질하는 의원님들 사진. 이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장면입니다. 되게 화난 사람처럼 보이죠. 이것은 제가 당의장 후보로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5년도에 출마했을 때 4등으로 이제 턱걸이 당선을 했던 때입니다. 사실 솔직히 이때 일반 당원 지지율 조사를 하면 제가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요. 대의원 투표를 하니까 5등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4등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장관 시절에 국무회의장 입장할 때 사진입니다. 이 입장 사진도 매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다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 기자분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이 딱 국무회의장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장면을 찍어요. 항상 누가 들어오나, 오늘 대통령과 누가 함께 걸어 들어오나 그거를 항상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번갈아 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하셔요. 이제 대개 보면 이슈가 있는 장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려움에 처한 장관이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국무총리가 하는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저 때는 국민연금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고 국민연금법 이게 다 같이 걸려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가결 부결이 판가름 나던 그 무렵이었는데 이날 특별히 대통령이
이제 저하고 같이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이렇게 된 날이었는데요. 이때도 표정이 이렇게 밝지는 않죠. 예. 여기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할 때, 분향할 때 찍힌 사진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 시절에 굉장히 곤란한 사태가 터져 나오고 나서 대표단 회의를 할 때 찍힌 사진입니다. 예, 되게 이런 사진들이죠. 보기 좋습니까? 제가 이 많은 동영상들과 사진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께서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이 관상 보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신입사원 면접을 했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근데 도대체 뭘 봤을까? 관상을 봄으로써 뭘 알아보려고 했을까? 우리가 흔히 듣던 말로는 배신 안 할 사람을 고른다, 뭐 그런 얘기도 소문으로는 들리고, 설마 그랬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을 잘 할 사람을 뽑으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관상을 보는 사람이 실제 보는 게 뭘까요? 얼굴을 보죠. 근데 얼굴을 봄으로써 뭘 알고 싶어 할까요? 실제 관상을 봄으로써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죠. 마음. 실제 보려고 하는 건 심상입니다. 심상. 얼굴 자체를 보려는 게 아니고요. 얼굴은 보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죠. 그냥 잘생겼다, 못생겼다, 피부가 곱다, 눈이 크다, 작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적으로 관상을 보는 사람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과 이런 얼굴로 10년간 만난 사람이 정치를 계속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좋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에서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루려고 노력했던 정당의 혁신, 그리고 그것이 정치의 혁신이고 국가의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틀렸거나 또는 옳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이해를 하지 않거나 또는 국민들이 다른 것을 바라고 있거나, 국민들이 볼 때 그건 옳은 말이야, 그렇지만 우린 딴 게 더 급해, 이럴 수도 있죠. 또는 이것이 옳은 견해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건 맞지 않아, 이거나, 경우의 수 1, 2, 3이 있어요. 첫째, 옳지 않거나, 둘째,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다른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1, 2에서는 안 걸리지만 세 번째, 그걸 할 사람이 당신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게 노가 되면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10년을 이렇게 대중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정치를 한 사람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경우의 수 1이든 2든 3이든 이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얼굴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시내 21 인터뷰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약간은 연출이 된 사진이기는 해요. 이 사진도 괜찮죠. 최근에 찍은 강연 사진인데요. 이런 얼굴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마음의 반영이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다윈이라는 학자가 무슨 진화론을 발표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만 쓴 게 아니고 영장류의 표정에 관한 연구서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히 영장류는 대부분 표정이 있죠. 오랑우탄, 침팬지도 다 표정이 있습니다. 영화 타잔 보면 그 치타가 막 온갖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영장류는 일반적으로 표정이 있거든요. 인간은 특별히 풍부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이제 안면 근육의 움직임으로 안면의 잔 근육이 움직여서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은 거의 자율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의식해서 웃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을 수도 있지만,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안면 근육이 움직이도록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람은 소통을 할 때, 교감을 할 때 텍스트나 메시지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표정으로도 전부 다 소통을 하거든요. 특히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150명이 넘지 않는 작은 규모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PR을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나에게 해롭게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특히 얼굴을 딱 봐서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나에게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게 안전하죠. 경우수 A 1, 나한테 해롭게 안 한다. 경우수 2, 해롭게 한다. 만약 실제로 아무 방비 없이 이렇게 해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롭게 안 하면 괜찮죠? 근데 해롭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방비로 있는데 해롭게 하면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tit for tat인데요. 그러니까 생존 전략 중에서는 일단 적대감을 가지고 경계를 하면서 적대적으로 일단 대해보고 저 사람이 우호적이라는 게 확인되면 자기도 우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전략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낯선 모든 얼굴들에 대해서 적대감과 경계심을 갖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짓는 표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 금방 또 느껴지거든요. 강아지도 알잖아요. 그냥 귀여워서 이렇게 하는지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지 강아지도 알거든요.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 그 강아지가 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더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사실 보톡스를 하면 안 돼요. 보톡스는 이 보거독이잖아요. 보거독. 제가 알기로는 원료가 보거독이라고 그러던데 그걸로 이 자잘한 안면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필러를 채워 넣어가지고 주름살을 펴고 그러면 그 근육의 움직임이 마비되기 때문에 저처럼 눈가에 잔주름이 이렇게 큰 주름 잔주름이 많은 사람은 주름이 안 지도록 여기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끈하죠. 얼굴이 좋은 것 같은데요, 결코 정치하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을 감추는 거거든요. 저는 뭐 예전에 지금 막 퇴임하신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아까 그 장례식장에서 이 영부인과 함께 대통령 네 분이 분향을 하고 헌화를 할 때 멀티비전에 잡아주잖아요, 그거를. 물론 저는 맨 앞쪽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표정을.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은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 마음속으로 슬퍼했을지도 몰라요. 내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때문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얼굴로 나타나야 하고 국민들이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완전히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감정도요. 지금 대통령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강남의 피부과 얘기로는 살짝 만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좀 엇길로 나갔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표정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좀 늦긴 했지만 이제 바리케이트를 떠나야 될 때인 것 같다. 이제 국민들은 한때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저에게 문제의 해결을 기대했지만 나는 계속 문제를 제기만 했지 않냐. 문제를 제기했으면 해결까지 봐야 되는데 해결할 실력도 없으면서 계속 문제 제기만 하니까 저 친구는 맨날 쌈만 하는 친구, 사나운 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한번 그렇게 고착되면 그게 그냥 이미지가 아니고 그게 컨텐츠가 됩니다. 사실 대중정치인에게 컨텐츠란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런 지성이 없어도 지적으로 보이기만 하면 돼요. 실제 아무런 원칙도 없지만 저 사람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만 딱 주면 그걸로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저희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쌈만 하는 사람으로 거의 고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10년 동안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고치는데 한 20년 걸릴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그럼 제 나이가 65이 75이 돼요. 75이. 그때까지 정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졌다. 이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실패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나를 위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이제 정치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뭐 제가 지지했던 후보가 되기를 바랬죠. 그러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폼도 좀 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친한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또 뭐 높은 자리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난 그만할 거예요 탁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다소 모양이 좀 구겨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모양 찾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예, 내 인생이 급하다. 그렇게 해서 저도 저희 마음의 상태가 이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 인생을 매우 긍정적으로, 저희 하루하루를 매우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하는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65세에 시골로 간다 가정하면 1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10년 만에 바리케이트를 떠났습니다. 제가 매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한국 정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뭐 관행이나 문화의 이 변화도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 개개인의 발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한국 정치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정당을 바꿔야 된다. 정당의 내부를. 그리고 이 정당의 내부를 바꿀 힘은 시민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시민들이 정치는 더러워, 그렇게 정당은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또 30년이 지나도 정치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은 마치고요. 지지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